안녕하세요. 교육건축 대표 김치입니다. 지난 영상 때 제가 전원주택 시장의 모순점 또는 주택 시장의 어떤 문제점, 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어, 그, 물론, 제 말에 동의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렇지 않으신 분도, 있을 거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음,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제가 한 10여 년 동안 이 주택 관련된 일을 하면서 때로는 간접적으로 때로는 직접적으로 이제는 아주 그냥 본격적으로 집을 짓는 회사를 차려가지고 집을 짓고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은 어, 거짓 없이 사실입니다. 다만 그 경험을 통해서 제가 내린 결론은 동의하시든 동의 안 하시든 그거는 뭐 저에게는 사실 별개의 일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주장하는 것은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말 그 사실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그러면 여기서 의문을 가질 게 뭐냐면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너는 어떤 식으로 해결해 왔느냐. 사실은 이게 제가 말씀드린 사회적 책무와도 관계가 돼요. 그래서 오늘 좀 제가 말씀드릴 게, 그러니까 이제 오늘 뭐 저기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집이란 어떤 집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조금 앞에 전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너는 어떻게 집을 짓느냐. 그래서 제가 그 이제 오늘 짧게 말씀드리는 게 먼저 말씀드릴 게 나는 왜 집을 짓는가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고 좋은 집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당연하죠. 그 회사를 차리고 뭐 집을 지어서 뭐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돈을 벌기 위한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 뭐 길게 얘기 안 하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저는 좋은 집을 짓기 위해서 예, 집을 짓습니다. 회사를 차린 거죠. 그래서 요거는 좀 이따 설명할 거니까 그때 하는 거로 하고요. 앞 영상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는 교육적인 측면도 있어요. 집을 짓는 이유가 돈을 벌어서 대안학교인 교실 학교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저는 집을 짓고 있습니다. 이거는 또 짧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한때 교사였어요. 말만 하면 알 수 있는 대안학교 교사였습니다. 어, 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의 교육의 문제점, 그다음에 우리 사회의 어떤 그 질곡과 모순점, 그게 뭐 단적으로 이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뭐, 한 가지를 딱 들어가지고, 뭐, 말은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교육이, 어, 상당히 가부장적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저는 현재 우리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교육이 가지고 있는 장점까지도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건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우리 사회나 우리 역사의 질곡과 모순에 대해서 도대체 어디서부터 문제인가라고 따져봤을 때 우리 제도권 교육이 저는 사실은 그 우리 역사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도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작은 힘이나마 교실 학교를 열어서 앞에 영상 때도 말씀드렸지만 뭐 그게 시작점이 저는 일제강점기 전후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사라든지 일제강점기의 경제수탈사라든지 이런 수업을 좀 하고 싶어요. 교실 학교를 열어서. 근데 돈이 들어가요. 다른 분들처럼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 대안학교가 이제 생긴 지 꽤 오래됐어요. 그래서 여러 후원도 받고 이렇게 정부의 지원도 받고 운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 저도 경험을 해봐서 아는데
너무 그쪽이 예속돼서 제가 좀 돈을 벌어서 작게나마 교실을 열자. 그래서 교육적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집을 짓는 이유가. 그 다음에 제가 바로 이거지라고 내가 집을 이렇게 딱 이제 짓겠다고 결심한 또 하나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제적인 측면이에요. 이게 보니까 집을 짓게 되면 많은 사람에게 분배가 돼요. 뭐 우리 흔히 기초를 제일 뭐 이제 집을 짓게 되면 기초를 하고 골조를 하고 뭐 마감을 하고 이렇게 끝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초 하나만 가지고도요. 설비한테 돈 줘야 되죠? 그렇잖아요. 전기한테도 돈을 줘야 되고요. 철근도 철근하는 철근 그 업자에게 돈을 줘야 되고요. 장비, 뭐 포크레인이라든지 펌프카라든지 뭐 세렉스라든지 그런 사람한테 돈을 줘야 되고요. 목수들한테도 돈을 줘야 되고요. 잡부도 들어와야 되고요. 뭐 철근공도 따로 있고요. 거푸집을 이제 빌려와야 되니까 거푸집에도 돈을 줘야 되고요. 예를 들면 그게 한 1,500만 원 들어간다 그러면 뭐 수십 사람에게 분배가 되는 거예요. 뭐 전 잘 모르겠어요. 뭐 예를 들면 자동차 아니면 뭐 냉장고 하나에 어떻게 이렇게 골고루 그러니까 어떻게 분배되는지 모르겠지만 주택을 짓는 것보다는 골고루 어떤 일한 만큼 균등하게 분배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괜찮다. 그래서 저는 경제적 측면으로도 집 짓기가 이렇게 고른 분배가 가능해서 사실은 집을 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는 좋은 집에 대한 생각이 좀 다를 수는 있어요. 다만 제 출발 지점이 아까 내가 왜 집을 짓는가 하고요.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문제점, 모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가 좋은 집을 에 대한 제 생각이 뭐 어떻게 보면 괜찮은 생각일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걸 실천하다 보니까 상당 부분 성과를 이뤘던 것도 정말 이거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은 좋은 집이란 어떤 집인가에 대해서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건축주님들은 집을 짓게 되면 견적을 먼저 알아보시는 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예산이 있으시니까요. 그렇지만 저는 싼 집도 없고 비싼 집도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좋은 집의 기준이 가격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좋은 집의 기준이 그럼 뭐냐? 저는 건축주에게 알맞은 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건축주에게 알맞은 집이란 뭐냐? 저희 경량 목조가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2021년 현재 2월 기준으로 30평이요. 30평 기준으로 해서 평당 기본형이 430 정도 받고 있어요. 근데 어떤 건축주님은 그 비용이 너무 비싸면 이보다 단가가 싼 집을 지을 수밖에 없어요. 또 지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게 건축주님한테는 알맞은 집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빚을 많이 지어서 집을 짓는다 그러면 건축주님의 금전적인 어떤 부담감, 또 앞으로 거기서 이렇게 금전적 부담감 없이 살아가셔야 되는데 벌써 빚을 많이 지고 집을 짓게 되면 건축주님에게 알맞은 집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당 430이 경량목 구조로 맞는 분들은 건축주님한테 알맞은 집이 되는 거죠. 따라서 상당히 주관적 기준일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제가 지금 객관적 기준은 또 밑에 가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그게 건축주님에게 알맞은 집이에요. 평당 350짜리 집이 430보다는 싼 집이긴 하지만 그 집이 건축주님에게 알맞는다면 그 집은 저는 좋은 집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뭐 저희는 이제 그러면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430 받지 말고 한 300, 한 70 받아.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회사는 망하기 때문에 저 기준에서 건축주님에게 좋은 집을, 건축주님에게 알맞은 집을 지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 좀 아셨을 거라고 봐요. 어, 제가 말하는 좋은 집이란 건축주님에게 알맞은 집인 겁니다. 그게 아까 이제 그 금액적인 측면일 수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뭐 어떤 분들은 내가 좀 욕심을 내서라도 내가 좀 부담이 되더라도 보다 친환경적인 집을 짓고 싶다고 하면 경량 목조가 보다 더 친환경적이기 때문에요. 판넬집보다는 뭐 사실이죠, 그거는요. 어, 그렇기 때문에 그게 더 알맞은 집일 수 있습니다. 금전적으로 부담이 되더라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집은, 좋은 집은, 건축주에게 알맞은 집이다. 어, 저는 이 알맞은 집에 대한 사실은 최근에 고민을 사실은 되게 좀 많이 했어요. 이게 돈 얘기도 좀 나오고 해서 잠깐만 말씀드리면요. 이제 코로나가 이제 이게 시작된 지 1년이 벌써 넘었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제가 되게 걱정을 했어요. 이게 경기도 어려워질 거고 집도 더 안 지으실 건데 그래서 나도 뭐 긴축 재정이라는 걸 해야 되나 이렇게 그 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 예년보다 한 1.5배 더 이렇게 문의는 좀 더 많이 오고요. 계약은 1.5배 정도 이렇게 더 했어요. 근데 이럴 때 참 이상한 게 찾아오더라고요. 상담도 많이 하고 이렇게 계약도 많이 하면서 저기 그 어 이제 한 채 지면 얼마 남으니까 나 얼마 벌겠다. 되게 기분 좋은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좋은 거죠. 좋은 건데 어느 순간인가 내가 많은 게 수단화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아까 처음에 나에겐 집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내가 왜 집을 짓는가 이런 고민을 했을 때 이 초심을 잃어가는 거 아닌가. 어. 그래서 제가 사실 이제 영상을 이제 다시 찍기도 하긴 하지만 그 초심을 다시 찾기 위해서 영상을 찾는 게 영상을 다시 찍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어, 저와 관계되는 그래서 건축주님도 시작되지만 저희 직원들 또 저희가 일하는 어떤 목수들 또 업체들 그런 많은 분들하고 제가 이렇게 뭐 돈 관계로 이루어지긴 하지만 그 돈 앞에서 너무나 수단시 되는 게 아, 한편으로는 조금 아닌 것 같아서 어, 어, 뭐 이 영상도 찍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건축주님에게 좋은 집, 알맞은 집에 대해서 정말 말씀드릴 수 있겠구나 싶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된 겁니다. 약간 겉돌았는데. 그러면 건축주에게 알맞은 집이란 아까 뭐 싼 집도 비싼 집도 없다. 그러니까 가격대는 뭐 건축주님에게 부담이 안 되는 가격이든 부담이 되더라도 반드시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하면 뭐 그러니까 뭐 나무로 집을 지어야 되겠다. 보다 친환경적으로 집을 지어야겠다 하면 그게 건축주님에게 맞는 집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주관적인 집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건축주에게 그냥 알맞은 집이라면 그러면 건축주가 나는 전기하는 거 저 사람들은 마음에 안 들어. 나는 내 방식대로 전기 배선할 거야. 설비도 내가 뭐야 설비 배관을 나는 저기 뭐 보통 설비 배관은요 그 변기에서 나가는 배관과 이런 그 생활 하수 있지 않습니까? 뭐 싱크대나 뭐 세면대에서 나가는 이 배수는 다시 분리해야 되고요. 또 정화조에 따라서 이거 또 분리해야 되는데 건축주가 그게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난 다 묶어서 할 거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건축주님의 주관이라는 것은 일정하게 건축법에 의거하고 준수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건축주님이 안 맞더라도 그것은 맞춰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객관적 기준이 되는 거예요. 목조주택이라고 하면 시공법이 있잖아요. 뭐 내진 설계도 하지만 그 시공법에 따라서 하중을 견디고 내진도 강화시키는 그런 그 시공법,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제도 이런 어떤 그 것들을 객관적이고
그쵸. 이건 객관적인 거죠, 사실은요. 왜냐면 그 법이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은 시공 자체가 안전해야 되고 시공 방법이 옳아야지만이 집이 제대로 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객관적인 거죠. 이런 틀들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가 생각하는 건축주에게 알맞은 집이에요. 정리를 잠깐 해볼게요. 비용적인 면에서 건축주님이 너무 비싸. 그래서 뭐 판넬집으로 내릴 거야. 370만 원 하던 350만 원 하던 평당 단가가요. 그거는요, 건축법에 의거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거는 그 공법, 판넬집의 공법에 따라야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경량목조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축주에게 알맞은 집이고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좋은 집인 겁니다. 어느 정도 이해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다면 저에게 알맞은 집이라는 거는요, 건축주님의 을 제가 봤을 때는 건축주님에게 비용적인 측면을 맞춰드리는 거 맞고요. 건축주님이 또 뭐 마감이라든지 또 뭐 전기 배선 중에서 뭐 콘센트의 위치라든지 스위치의 위치라든지 또 뭐 그 화장실 같은 경우는 단을 짓는다든지 이건 제가 건축주님의 의견을 수용을 해가지고 집을 지어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430의 기준이라는 비용적인 측면을 맞춰야 되겠지만요. 그리고 저는 건축법에 의거하고 시공법에 의해서 지어야 되는 게 이 맞는 지점이 저에게는 알맞은 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건축 시장의 모순점을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시공사의 영세성, 시공자의 영세성, 그다음 관리 체계의 부실성, 뭐 관리 체계가 제대로 안 잡혀 있기 때문에요. 건축주님의 사실은 무지. 죄송합니다만은 건축주님이 뭐 평생 집을 처음 짓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게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제도적인 문제점들이 이 문제점들까지 이제 거기에 플러스가 되면 이제 저는 알맞은 집을 짓는데 상당히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는 과정, 그 다음에 결과를 다음 시간 때는 이제 아까 건축비용을 말씀드렸지만 건축비용과 뭐 관리 체계 이런 것들로 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때 좀 버벅거린 것도 있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